성덕에 보면은 장안문 주변에는 다 깃발이 검은색이야. 무슨 색? 예. 팔달문 주변에 가면 다 깃발이 붉은색이야. 무슨 색? 예. 창룡면 주변에 가면은 모든 깃발이 파란색이야. 무슨 색? 예. 화수문 쪽으로 가면은 흰색이에요. 무슨 색? 그리고 이 행궁 쪽의 색깔은 황색, 노란색이야. 그래서 오방색이라고 그래. 5가지 색깔로 방향을 표시해서 중심에는 노란색. 자, 저 위에 서장대는 군사훈련을 할 때 총지휘소예요. 서쪽에 있는 장수의 지휘소, 이게 서장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 위에 올라서면 옛날에는 성 5.7km가 다 보였어. 다 보였던 곳이 서장대였습니다. 저곳에서 명을 내리면은 깃발을 들어서 낮에는 깃발로, 밤에는 불빛으로, 또 그리고 신포라고 그래서 큰 포소리로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저곳에서 서면은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곳이 저곳입니다. 자, 저게 서쪽에 있는 장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새로울 신, 풍성할 풍, 그리고 누각누 해서 신풍루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정조가 이렇게 정조대왕이 지어줬던 이름이죠. 수원을, 화성을 나의 새로운 고향으로 삼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신풍이라는 뜻입니다.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것이 제일 핵심, 이 행궁에서 최고의 핵심인 봉수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자, 저 의미도 한번 새겨봐야 돼. 저 건물의 이름이 봉, 받든다, 받든다, 수, 오랫동안 그동안 잘 받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잘 제가 복양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봉수당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정조가 어머니한테 바친 최고의 어떤 선물이었죠.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면 이게 엄청 높고 규모도 엄청 큰데 행궁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자주 오지 않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오시니까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야 하지만은 기본적인 형식은 궁궐의 형식들을 따랐었어요. 그래서 뒤에 임금에 앉는 의자 뒤에 빨간 거는 해, 하얀 거는 달, 그리고 5개의 봉우리, 이를 오봉, 그죠? 이를 오봉병이라고 그러는데, 해와 달과 5봉우리가 있는 병풍, 그래서 이를 오봉병이라는 병풍을, 저게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자, 아무튼 이곳은 정조가 오셨을 때 묵었던 그런 임금의 공간이었고, 이곳이 화산이에요. 무슨 산? 꽃화, 그렇죠. 꽃산이에요, 꽃산. 그래서 우리말로는 꽃매.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 밑에서는 전혀 못 느끼는, 위에 올라가거나 또 저 다른 저 세마대나 이런 데 올라가서 딱 보면은 요 주변이 요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주변을 요 중심으로 해갖고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꽃봉우리처럼, 꽃처럼 안에 그 있죠, 있죠. 그런 것처럼 보여. 이 산을 꽃산이다. 정조대왕이 정확하게 아버지 묘소를 탁 학원을 하고 하룻밤을 이곳에서 자요.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산을 직접 또 올라가. 그때는 가마에 내려갖고 직접 걸어서 산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마디가, 이 산은 꽃산이니 이 주변에 꽃을 많이 심어라.
딱 고말마에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했던 첫 마디가 이 산은 꽃산이니 주변에 꽃을 많이 심어라. 원래 효종이 이곳에 묻히고 싶어 했어. 이 자리를. 그랬는데 바로 이 앞에 관아가 있는 거죠. 수원부 관아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무덤을 쓰면은 다 이전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은 비용을 들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전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좋지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무덤 쓰는 것이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숙종, 영조 이렇게 오면서 쭉 오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하면서 이곳이 이제 다시 무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시대 무덤으로. 이곳은 정자, 옛날에 한자로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건물이 그래서 이걸 고물의 정자 이렇게 해갖고 정자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그런 형태의 각이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을 1762년에 이뤘던 해경궁 공씨가 1795년 3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 절을 올렸던 그런 자리야. 예, 그래서 해경궁의 마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슬픔을 가지고 살았던 또 그런 한 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정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몰랐었습니다. 정말 그냥 정치를 다 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선생님 이야기 듣고 또 탐방을 하면서 정조는 효행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백성들도 다 챙기시고 두루두루 모든 걸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 오래 살았는데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조 이야기를 오늘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정조가 왕이면서 학문도 뛰어났고 또 활도 잘 쐈다고 하니까 요즘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저도 막 정조를 본받아야겠다 여러 가지 뭐 다 재능을 다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조교수이신 김준혁 교수님이 오늘 사전 강의를 담당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김 교수님을 좀 맞아볼까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2시간 정도 이야기할 것은 앞서 우리 윤경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조와 화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 그리고 8일간의 화성행차 갖고 있는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에 대해서 크게 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원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수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이제 여기 모수, 삼한시대 때 우리 모수국, 매홀, 수성군, 수주, 수원 뭐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제 물수자 들어가는 거죠. 매홀도 물고을,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거고 물고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수도 역시 물이고 수성, 수원의 수성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이게 여기 수성에서 따온 말입니다. 수주, 큰 도시였죠. 물수자 쓰는 수주였는데 아직 수원에서는 이 수주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수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수원도읍의 위치가 화산이에요. 윤건능 용주사에 있는 그 일대가 원래 수원도읍의 중심지였어요. 그 중심지가 바로 팔달산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팔달산 쪽으로. 왜 이전을 하게 되느냐? 아버지 사도세자의 혈륭원, 사도세자의 묘소 이름이 혈륭원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현명하신 분을 융성스럽게 받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혈륭원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자, 혈륭원을 갖다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로 만들었어요. 서울에 어디 있었냐면은, 저 동대문구 끄트머리에 가면은, 배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배봉산. 이렇게 있는데, 배봉산, 이쪽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쪽은 서울 삼육병원이라고 있는데 서울 삼육병원 자리가
사도세자의 원래 묘소자리인데 굉장히 안 좋았대요. 정조가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왕 되기 4개월 전에 아버지 묘소를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11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해가지고 24살이 될 때까지 못 가봤어요. 아버지 묘소를 한 번도. 13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이제 13년, 그 나이가 이제 24살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영조한테 이제는 아버지 묘소를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할아버지가 가게 해준 거죠. 가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 묘소를 옮기고 싶어 했어요. 옮기고 싶어 했는데 바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릉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 사도세자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또 그 묘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정조가 힘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왕이 된 지 13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게 돼서 당대 최고의 명당 자리, 제일 좋은 자리라는 거죠. 아주 그냥 무덤 쓰기에 최고 좋은 자리가 바로 수원 도읍 관하 뒤편에 있는 화산이어서 그곳으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정조대왕이에요. 정조대왕이 군복을 입고 있죠. 그죠? 정조대왕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왕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대부분 익성관의 골룡포를 입은, 그죠?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임금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모자, 익성관, 빨간색 옷, 골룡포 이렇게 입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정조대왕의 초상화는 군복을 입고 있어요. 이번에 화성문화제 때 정조대왕이 행차할 때 이 군복 입고 행차했었거든요. 그죠? 실제로 수원에 내려오실 때 군복을 입고 내려오셨고 1791년에 군복을 입은 초상화를 직접 단원 김홍도로 하여금 그리게 해서 이 초상화를 아버지 묘소, 혈융원이었죠. 거기에 제실이라고 늘 관리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딱 걸어두게 했어요. 아버지 사도세자를 갖다가 늘 자기가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던 것이죠. 저 군복을 입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정조대왕이 문과 무를 함께 발전시켜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무에는 천시하고 학문만 중요시 여겼었어요. 그래서 무관들이 훨씬 직급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정조대왕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하나의 날개로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새는 어떻게 날아가요? 양 날개로 날아가죠. 그죠? 새가 양 날개로 날아가듯이 이 정조대왕 하신 말씀이에요. 새가 양 날개로 날아가야 하듯이 날듯이 문과 무는 함께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치규장, 무설장용. 무의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룡형을 만들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장룡형이에요. 조선 정조시대 장룡형 연구라고 해서 바로 이 수원에 주둔했던 장룡형 군사들, 서울에 종묘 바로 옆에 장룡형 본영이 있었거든요. 본영이 있고 여기 외영이 있었어요. 수원에. 당시에는 장룡형 외내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수원에 주둔했던 장룡형 군사가 훨씬 더 강력한 군대여 갖고 장룡형 외영이 중심이고 내영은 장룡형 외영을 보조하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해서 장룡형 외내영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규장각에서 정조가 육성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따가 볼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이죠. 정조가 이제 즉위하면서 규장각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밥도 주게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시장 상인들 막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죠. 특히나 이 앞에서 정조대왕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장사를 해줄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쌀도 나누어 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살 미만의 어린 고아들이 생기게 되면 그 고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노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바로 정부에서 지방고을 수령들이 책임지고 10살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제도를 자율전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뛰어난 법을 만들고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이제 정조대왕이 이제 이렇게 왕 노릇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겠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위엄도 생기고 그리고 힘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 자리를 옮길 때를 막 찾아본 거예요. 막 찾아서 당대 최고의 명당 자리가 화산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쪽으로 아버지 묘소를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뛰어난 자리냐. 원래 이 자리는 효종이 묻히기로 했던 자리였어요. 효종. 고산 윤선도가 효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집었던 자리가 지금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묻히기로 돼 있었던 거냐? 선조가 묻히기로 했던 거예요. 선조가 처음 묻히기로 했다가 못 묻히고 두 번째로 효종이 묻히기로 했다가 못 묻혔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사도세자가 들어간 자리예요. 이미 역대 임금들로부터 뛰어난 명당 자리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왜 그러면 그 자리에 선조하고 효종이 못 가느냐? 그것은 그 묘자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 예전에는 왕릉을 쓰게 되면 또 세자의 무덤을 쓰게 되면 그 구역이 굉장히 넓죠. 그죠? 사방 십리에 사방 십리. 그 넓은 구역이. 그걸 우리가 화소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세자의 묘자리를 쓰는 지역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100m 앞에 큰 도시가 형성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쓰게 되면 그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를 다.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정부가 도시를 이전해 줄 수 있는 만큼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효종이 왕이 된데 왕 된 지 10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효종이 죽고 나서도 그 도시를 옮길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다가 영조대왕 52년, 정조대왕 즉위 13년, 정조대왕이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거기다가 그런 것을 옮기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이 사용해야 될 돈 전혀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신읍지에 대해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어디로 도시를 옮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조대왕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수원에 수원 북쪽이었죠. 용주사 윤건능인데 비해서는 북쪽인데 북쪽에 팔달산이 있다. 팔달산이 있는데 이 팔달산이 그 앞쪽으로 다 넓은 들판이 있는데 이 들판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쌓으면 서울을 방비하는 대도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상업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좋은 공간이 바로 팔달산 일대에 있는 넓은 들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들판에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었어요. 왜 살지 않았느냐? 그 지역이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왜 농사가 안 되느냐? 옛날에 바닷물이 너무 거기에 오래 있었던지 소금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는 농업만 하는 시대가 아니다. 상업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선택을 하고 그 바깥에 소금기가 많은 데들을 3년 동안 퇴비를 열심히 만들어 갖고 이 흙의 성분을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원 안에 시전을 만들었어요. 서울의 시전, 유구이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로거리에 시전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시전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에다가 6만 냥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여를 해갖고 여기다가 시전을 만들게 됐죠. 그 시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화성행궁 앞에 정문에서 쫙 보면 종각이 설치돼 있죠. 그죠? 종각 건너편에 종록교회라고 있는데 그 종록교회의 위가 바로 그 유명한 시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시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곳이 바로 조선의 문화, 상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활성화했던 곳입니다.
자, 화성을 설계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죠. 그죠? 화성 축성 금연인데, 자, 요걸 잠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처럼 생겼는가?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나뭇잎처럼. 왜 나뭇잎처럼 생겼느냐? 수원에 흐르는 천, 이 천 이름이 뭐예요? 버드네예요. 버드네. 그래서 천의 원래 이름은 유천입니다. 버들유자, 내천자, 유천.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성이 세 번 틀어진다 하더라도 민가를 훼손하지 마라. 그리고 이 안에 흐르는 천의 이름이 버드네이니 아예 성을 버들잎처럼 싸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들잎처럼 싸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의 이름이 화성으로 지었지만 별도의 이름으로 유천성이라고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천성이. 버들유자, 내천자, 성서자. 유천성이라고도 불러라. 그래서 당시에 화성이라고도 부르고 유천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수원의 또 다른 도시의 이름이 유천성을 따갖고 유경이다. 이렇게도 불렀던 거예요. 자, 화성 축성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중기죠. 그죠? 거중기 누가 만들었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만들었죠. 그죠? 자, 이게 거중기예요. 요 그림은 농로죠. 그죠? 농로. 네, 여러분들한테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크레인이에요. 이 크레인. 이 크레인 모습 잘 보세요. 요 그림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요게 요 돌리는 것이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다 동양 사람들이죠. 그죠? 다 이게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 이 책은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기도설.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책은 화성 축성할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참고했던 책입니다. 정조대왕이 즉위하고 나서 1776년 즉위하고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갖고 책을 사갖고 오게 해요. 그 책이 바로 고금도서집성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기도설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당시 톱니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의 도르래. 이건 완전 도르래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톱니바퀴를 쓰는 대신에 우리는 도르래를 쓴 거죠. 다산 선생이 아까 봤던 그런 크레인을 기법을 이용해 갖고 이런 크레인의 기법을 이용해 갖고 이와 같은 농로하고 거중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들었던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책을 가지고 명나라로 간 거죠. 명나라에 가서 갈릴레이가 썼던 내용 그 도면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시작됐던 그 과학기술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와서 정약용 선생이 그 기법을 조선의 도르래의 기법을 이용해 갖고 다시 만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거예요. 이 화성성역의궤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화성전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책은 이 그림은 화성성역의궤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 화성성역의궤가 1899년에 프랑스에서 완전히 불어로 다 번역돼 갖고 책이 출판이 됩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죠. 그죠? 이 책은 1866년에 병인 양료 때 빼앗긴 책이 아니에요. 빼앗긴 책이 아니고 1894년에 프랑스 제2대 공사가 고종에게 당시 수교 10주년을 기념해서 화성성역의궤를 선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화성성역의궤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선물로 보내줬는데 얘네들이 1866년에 갖고 갔던 그런 다양한 책들 있죠. 우리나라로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그 책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야, 이 기록이 너무나 대단한 기록이다. 자기들끼리 보다가 1894년에 의궤 중에 최고인 화성성역 의궤를 달라고 하자. 그래서 고종이 선물로 주게 된 거예요. 이걸 불어로 다 번역을 한 거야. 불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도시계획 그리고 축성의 과학성 이런 게 너무 대단하다고 판단이 돼갖고 1900년 그 1년 동안에 파리를 다시 도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할 때 화성 성역 의궤에 나와 있는 화성의 도시계획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화성의 과학성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의 과학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고 이런 영향 때문에 2012년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인물이 됐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인물은 정약용 선생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되겠죠. 장안문입니다. 장안문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성곽 중에서 가장 큰 성문이에요. 서울의 승려문보다 더 큰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옹성은 다산 선생이 특별하게 고안한 거예요. 이 옹성이 기존에 이와 같은 옹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이 옹성을 만든 이유는 성문을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일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칼을 굉장히 잘 쓰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주무기가 칼이고 우리는 주무기가 멀리 나가는 무기들이에요. 대포 그리고 활 이런 거죠. 성문이 약하게 되면 뻥 뚫리죠. 뚫리면 우리 군사하고 일본 군사하고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데 일본 군사들의 검술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지겠죠. 그죠? 임진왜란때 우리가 성문이 뚫려가지고 일본군한테 막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성문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저와 같이 막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산 선생이 생각했던 옹성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문이 어떻게 됐느냐? 6.25 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폭격을 맞은 거예요. 딱 반이 폭격이 됐죠. 그죠? 이렇게 이게 This is 수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사진이죠. 그죠? 지금 현재 복원이 안 된 게 이겁니다. 요 건물. 요 건물은 복원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군무소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교대를 하면서 여기를 지켰던 거예요. 여기 2층 누각으로 되어 있죠. 2층 누각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지만은 조선시대 때 국왕 건물만이 2층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실 건물 이외에는 절대 2층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왕실 건물 이외에는 절대 둥근 기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둥근 기둥을. 그리고 예전에 왕실 건물 이외에는 바닥 돌,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다듬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경국대전에 아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윤원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원형.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윤원형?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바로 문정왕후의 오빠입니다. 예. 엄청난 권력자였죠. 그죠? 윤원형이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는데 겁을 상실하고 이 사람이 너무 권력이 세갖고 임금이나 궁궐에 쓰는 것처럼 둥근 기둥을 쓴 거예요. 딱 대패질을 해갖고 둥근 기둥을 딱 만들어서 정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대사원으로 있던 사람이 상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상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뭐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상진이 자신의 정자를 검사하러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목수들을 보내갖고 대패로다가 그 둥근 기둥을 네모로 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연려실 기술에 남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도 둥근 기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는 화성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건물들 중에 우리 장안문이라든가 팔달문처럼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누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2층 누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조선 전체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딴 데는 없어요. 성문이 있어봐야 다 단층입니다. 우리 화서문이나 팔달문처럼 평양에 2개 있고 서울에 2층 누각으로 서울 도성하고
그리고 궁궐에 2개, 뭐 경복궁에 2개, 그죠? 창덕궁에 2개,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에는 아예 없고. 그럴 정도로 2층 누각으로 지은 것은 조선 최고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팔달문 장안문은 역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서울 도성보다 더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서울 도성보다 더 큰 건물들이 이곳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조가 얼마나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도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연무대입니다. 조금 아까 봤던 것은 우리가 서장대, 이것은 동장대. 자, 서장대의 편액 이름은 화성장대예요. 화성장대. 동장대의 편액 이름은 연무대인 겁니다. 무예를 훈련하는 곳이다. 이렇게 2개의 장대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건물은 아까 창녕문일 때 다 폭격 맞았는데 이 건물만 폭격을 피했어요. 원형 건물 그대로입니다. 저는 하늘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돌이, 여기 보이는 이 돌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돌은 정조대왕이 여기까지 말 타고 와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고 또 여기서 크게 사열을 받고 또 회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백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정조는 항상 일관된 정책이 백성에 대한 존중, 기회균등 이런 겁니다. 정조가 노비를 다 없애려고 했어요. 노비를. 그래서 본인의 문집에 홍제전서라고 하는 문집에 노비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노비 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담긴 글이에요. 그래서 1800년도 1월 달에 노비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다 합의를 하고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안 통과시키고 나서 합의하고 난 뒤에 5개월 만에 정조대왕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어찌 천한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마땅히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조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존중 정신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이 말을 탈 때 어떻게 타느냐? 자기 집 노비의 등을 밟고 올라탑니다. 그러면 말 타려면 노비들이 딱 와갖고 엎드려요. 등 밟고 올라타는 거죠. 장수들은 어떻게 해서 말을 탑니까? 하급 병사들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임금들도 말을 탈 때 내시의 등을 밟고 올라탑니다. 근데 정조는 이런 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돌을 만들어서 사람의 등을 밟지 않고 저 돌을 밟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존중 정신이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옛날 화성성역에 나온 그림인데 정조대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되어 있죠. 그죠? 왜 흙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을 타고 그대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 뒤에 문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문들은 없고 요 뒤에 이제 영농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담장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화옥문이 1922년도에 대홍수로 떠내려갔어요. 그때는 말도 못한 홍수. 한강이 넘쳐가지고 다산 생가 거기도 다 넘쳐서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다산 집도. 여기도 다 넘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안쪽이고 요게 바깥에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마름모로 돼 있죠. 물살이 쭉쭉 빠져서 갈라져서 나가라고. 여기가 다 쇠창살로 돼 있는 거예요. 성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성 쌓는 건데 그죠?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 여기 다 뻥 뚫려 있죠. 그죠? 예. 이 쇠창살이 지금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없어져서. 쇠창살 때문에 내려오던 나뭇가지들이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물살이 얼마나 셌는지 이때 이 누각이 버티지를 못하고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갔는데 여기에 있는 이 편액, 이 편액만 건졌어요. 저 편액은 원형 편액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유한지라고 하는 선비가 썼던 편액 그대로예요. 요 화자 보게 되면 끄트머리 삐쭉, 홍자 삐쭉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물이 내려왔다 튀어 올라가는 것을 유한지가 멋있게 저렇게 글씨를 쓴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동북,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동북강루, 원래 이름은 동북강루인데 편액 이름이 방화수유정이에요.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거냐? 최재공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저 이름에 정조대왕의 효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유자는 뭘 뜻하는 거냐? 바로 수원천, 유천을 말하는 거예요. 유천, 버드네. 이 화자는 뭘 말하는 거냐? 사도세자가 묻혀 계신 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네를 따라가면 화산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지금 버드네 이 유천을 그대로 쭉 따라가면 아버지 묘소가 있는 화산 앞에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 묘소를 참배할 수 있죠. 그죠? 바로 정조의 마음이 비록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사도세자에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창룡문 공사 실명판이에요.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감독관을 말하는 겁니다. 감독관 전영장, 김기승, 감독관 전 부사, 수원부사였던 김혁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감독관인데 맨 끝에 보세요. 석수, 김명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총 19명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 관리들입니다. 고위 관리들인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일개 석수에 불과한 거예요. 기술자에 불과한 겁니다. 굉장히 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조대왕이 이 사람들을 다 이름 넣게 했죠. 여기 보게 되면 패장, 가선, 이필제라고 되어 있죠. 이필제, 홍복세, 김명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러 기술자들 중에 최고 으뜸 기술자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패장이에요. 패장. 예. 이 패장 이필제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인데 이 전체 석수, 목수, 칠쟁이, 톱쟁이, 뭐 기와쟁이 이런 많은 30여 종의 기술자들 중에서 으뜸 기술자에서 전체 직업을 총괄한 거죠. 저 기술자들을. 이 사람은 이 전체 총감독이고 실제 기술자들을 총감독한 사람은 이필제인데 이 사람을 패장이라고 해서 여기다 같이 이름을 넣어준 것이고 그리고 석수, 김명한 이름 이걸 다 다듬고 해준 사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중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한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자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일을 하지만 진심으로 일을 하지 않죠. 그죠? 화성이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훌륭한 문화유산이 됐느냐? 바로 그 시기에 이처럼 기술자, 막 일꾼들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겨울에 털모자를 다 선물로 내려줬어요. 그 털모자는 단순한 털모자가 아닙니다. 당시 털모자는 정삼품 당상관 이상, 당시에 매우 고위직이죠. 그죠? 다 이 수원 부사 이상 되는, 도부사 이상 되는 고위직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이상만이 털모자를 쓸 수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화성 축성에 참여했던 기술자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이 털모자를 하사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성 축성에는 그 어떤 것보다 백성을 위하는 진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조와 당시 정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존중하고 받들려고 했던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바로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정조대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인화락,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호호부실, 집포, 집집마다 부유하고 실해야 된다. 집집마다 부유하고 실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인화락,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호호부실 인인화락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 낙성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정가교라고 있죠. 그죠? 임금님이 타는 가교예요. 정가교. 근데 옆에 호위하는 군사들 하나도 없죠. 그죠? 빈가마에 빈가마. 이 정가교는
원래 영조가 타던 가마입니다. 정조가 해경궁시 회갑진차년 때 영조가 타던 가마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요 뒤에 보게 되면 자궁가교. 자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해경궁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경궁씨. 우리 보면 왕비나 이런 사람들 뭐 가마 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같죠? 서울서부터 이틀 내려오는데 어떻게 메고 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여기에 말들을 2마리 쓰고 길게 해갖고 말을 하면서 옆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해경궁씨가 수원에 내려오기 전에 보름 전부터 저 가마 타는 연습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틀 동안 내려올 때 얼마나 출렁출렁 되겠습니까? 그죠?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토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보름 동안 창덕궁에서 계속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경궁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오느냐고. 그죠? 지금처럼 자가용으로 쭉 내려오면 편하게 내려오는데 옛날에 가마를 타야 되니까. 더군다나 가만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러 말을 타기 위해서 해경궁씨 편하게 해서 가마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군사들이 잔뜩 호위하고 있죠. 그죠? 예. 여기는 별감들. 청와대, 요즘으로 치게 되면 청와대 경호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호위하는 무사들인데 어머니 호위하게 했던 거죠. 옆에 있는 건 장용영 군사들, 우리 화성에 주둔했던 장용영 군사들이 모시고 오는 거죠. 그 바로 뒤에, 어머니 바로 뒤에 여기 말이 있죠. 그죠? 좌마라고 돼 있죠. 근데 군사들이 잔뜩 있죠. 그죠? 옆에 별감들이 있고 또 여기 그 무반들 쭉 있고, 그죠? 막 돼 있어요. 여기에 요 사람이, 여기는 다 총 들고 있죠. 그죠? 총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큰 봉 같은 거 들고 있죠. 그죠? 이게 군내인데 말 안 들으면 기합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 되게 센 사람이죠. 정조가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국왕들 절대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국왕이 있다 그러면 의자로 빈 의자, 혹은 빈 방석, 이와 같은 빈말, 보통 이 3가지로다가 국왕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정조가 왜 그러면 말을 탔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마필기라고 하는 기록에 보게 되면 정조가 말 탄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항상 군복 입고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본인도 사도세자를 따라하기 위해서 군복 입고 말을 탔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화성 성묘, 수원에 있는 향교입니다. 팔달산 향교에 가서 정조대왕이 참배를 한 거죠. 자, 요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서장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서장대 이 위에 쭉 있죠. 여기에 보세요. 이 전체 군인들이 포함 한 바퀴 있고, 여기 한 바퀴, 여기에 먼저 군인들이 호위하고, 군인들이 또 호위하고, 또 호위하고, 또 호위하고 있죠. 그죠? 여러 차례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집집마다 다 뭐가 있는 거냐? 집집마다 다 등불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훈련할 때 모두가 다 동시에 같이 등을 켜고 등을 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조가 여기에 딱 의자에 앉아 있죠. 그죠? 군인들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색깔이 여긴 노란 색깔. 그죠?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여기 옆에 흰 색깔. 다 나뉘어져 있죠. 그죠? 흰 색깔 군인들 이렇게 있고, 노란 색깔 군인들, 빨간 색깔 군인들. 이게 바로 당시 방위에 따라서, 요 노란 색깔 군인들은 화성 행궁 지키는 군인들, 요 빨간 색깔 군인들은 팔달문 지키는 군인들, 그리고 요 흰 색깔 군인들은 화서문 지키는 군인들,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신풍로에서 이제 정조대왕 쌀 나누어 주죠. 여기에 이제 딱 신풍로 2층에 올라가갖고 쌀 나누어 주는데, 여기에 가난한 백성들, 여기 보게 되면 여자 보이죠? 그죠? 여자? 남편 잃은 여자들입니다. 여기 댕기머리 있죠? 그죠? 부모님 잃은 고아예요. 여기. 이처럼 여기도 지금 상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삭가 쓰고 부모님 돌아가셔갖고 상중에 있는, 이 고아는 3년이 지난 아이고 여기는 지금 상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어린 손자 데리고 온 늙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환과고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호라비, 환, 과부, 고아, 독거노인. 이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다 죽어서 없이 혼자
어린 손자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독거노인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쌀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 그림이 득중정 어사. 여기가 이제 여기가 낭남원이고 낭남원 옆에 득중정이 있는데 정조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정조가 여기서 이제 활을 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군사들이 딱 설치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같이 활 쏠 장수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쥐례입니다. 쥐례. 이게 쥐례. 정조가 쥐례를 처음 사용했던 것은 언제였느냐? 1799년. 1799년 왕된 지 3년 지난 1776년 즉위하고 77년이 1년, 78년이 2년, 79년이 3년인데 이때 남한산성을 행차를 합니다. 남한산성 행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곽 바깥에다가 화약을 매설해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기가 병자년에도 있었다면 그 치욕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죠. 병자호란 때에 당시 화약 무기들만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뢰를 매설해서 이걸 오면 터지게 하고 했으면 우리가 그 치욕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때 화성에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대규모 군사훈련입니다. 역대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이렇게 군사훈련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신무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명분은 뭐였느냐? 폭죽놀이에요. 폭죽놀이. 폭죽놀이인데 겉으로는 폭죽놀이죠. 그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약으로 만든 지뢰 실험이에요. 지뢰 실험. 그래서 이때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비가. 그래서 정조가 너무 가슴을 졸인 겁니다. 당시 화성유수였던 조심태한테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심태가 비가 와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겉으로 활쏘기 하면서 막 잔치하는 것처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저걸 터뜨립니다. 꽝 하고 당시 이평이 쓴 화성일기 보게 되면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꽝 하고 터진 거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실험을 성공을 한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마 원자폭탄 성공한 거하고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저걸 성공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서울에 여유 있게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일간의 화성행차는 정조의 어머니 해경홍 씨의 회갑진찬연을 위장한 바로 군사훈련 때문에 왔다. 자신의 군사권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해경홍 씨 가마도 보이고 백성들이 쭉 보게 되면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데 화성축소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차에 중요했던 것은 정조가 자신의 행차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전혀 막지 않고 오히려 권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들 마음껏 봐라.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임시 난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막걸리집도 만들어지고 엿장수도 만들어지고 백성들 막 와갖고 할머니랑 같이 구경도 하고 이 모습들이 다 국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모여서 여기서도 다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이것이 바로 군주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다산이 만든 이제 이 배를 통한 다리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36척의 배를 가지고 이어서 한강의 노량진에 배달을 만든 거고 이게 이제 한강의 용양몽조정 노량진이고 이게 서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일간의 행차가 마무리됩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